흑석동의 평범한 거리 덕봉빌딩 4층에는 오현상 내과가 있습니다. 병원 안은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은데 눈길을 끄는 액자가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와 함께 87년 6월 민주항쟁에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와 관련된 신문기사입니다. 바로 이 병원의 오현상 원장님은 박종철 열사의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것을 용기 있게 밝히신 당시 사건의 거만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은 1986년 청계피복로조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한 이유로 이미 구속되어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하던 중 1987년 1월 13일 자정에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됩니다. 이미 수배 중이던 선배 박종훈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연행된 것입니다. 취조실에서 박종훈의 소재에 대한 질문에 박종철은 대답하지 않았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행과 정기고문, 물고문을 받던 중 하루 만인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오현상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근무 중 호출을 받은 오현상은 수사관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남영동의 국제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대공분실로 향합니다. 대공분실에서는 보통 외부 의사를 부르는 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을 부른 걸 보고 당시 오현상은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대공분실로 가는 차 안에서 수사관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갈증이 난다며 물을 엄청 마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착해보니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남자의 몸에서는 꼬르륵거리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현상은 그 젊은 남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에 강심제를 주사했지만 살려낼 수 없어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종철을 담요에 싸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을지 모르니 전기 충격이라도 해보자고 말합니다. 오현상은 그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자신들이 행한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다 묻어버리려는 것이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오현상은 이대로 병원으로 옮기면 이 청년의 사망 장소는 병원으로 조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현상은 몰래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응급실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며 시신을 받아주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부탁을 들은 병원은 의료진들이 팔짱을 끼고 응급실을 막아 박종철의 시신은 병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현상의 기지로 박종철의 시신은 중앙대병원이 아닌 경찰병원으로 이송되게 되고 사망진단서가 아닌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날 그 유명한 수사관이 탁자를 탁 친히 놀라서 하고 죽었다 는 박지원 치안감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강민창 본부장은 언급결에 박종철의 부검을 맡았던 오현상의 이름을 말하게 되고 기자들은 일제히 중앙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경찰이 오현상을 감시 중이었고 동아일보의 윤상삼 기자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동갑내기 오현상을 화장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현상은 윤삼삼 기자에게 자신이 대공분실에서 본 고문의 흔적들을 말해줍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누워있는 시체의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물고문 사망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사실을 기사로 터뜨립니다. 박종철의 부검은 1월 15일 오후 8시가 지나서야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부검도 없이 증거 은폐를 위해 바로 화장을 하려 했지만 기사화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안본부는 빠른 화장을 위해 담당 검사였던 최원 검사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젊은 학생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의 고문을 의심한 최원 검사는 화장을 허락하지 않고 시신 보존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보다 힘이 셌기에 검찰을 압박해 부검을 막으려는 시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강민창 치안본부장까지 최원 검사에게 전화를 해야 한 시간 이상을 싸웠지만 최원 검사는 시신을 검찰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부검을 하게 합니다. 결국 경찰은 부검에 동의하면서도 부검 장소는 경찰병원으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최원 검사는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민간병원인 한양대 병원에서 부검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부검은 국과수의 부검이인 황적준 법의일과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온몸에 피멍이 들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출혈 흔적과 사타구니와 폐가 훼손되었으며 복부가 부풀어 있고 폐에서는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황적준은 자신이 검시한 대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소견서를 적어냈지만 경찰 수뇌부는 부검 문서를 퇴짜를 놓으며 심장 쇼크사로 수정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적준이 소신을 굽히지 않자 강민창 본부장은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쇼크사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황적준은 고민 끝에 진실을 밝히기로 하고 경찰 특수수사대에 사실대로 부검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마지못해 고문치사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만 고문 수사관 5명 중 2명이 뒤집어 쓴 것으로 사건을 축소 조작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는 조기 석방 약속과 1억이 든 예금 통장을 건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천주교정의구현 사재단의 김승원 신부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5.18 7주년 추도 미사에서 박종철 사건의 범인이 조작된 사실을 폭로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고 조작을 주도한 박처원 치안감은 구속됩니다. 박종철의 죽음을 덮고 조작했던 강민창은 교묘하게 처벌을 피했지만 사건 일주기를 맞아 동아일보에서 공개된 황적준의 일기장을 통해 강민창 본부장이 사건 축소를 요청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됩니다. 최환 검사의 우직함과 황적준 부검의의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최환과 황적준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오현상의 빠른 판단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박종철 열사의 사망은 아마 의문사로 묻혀버렸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또 얼마나 더 늦어졌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처럼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한 사람의 영웅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박종철이 고문을 받으면서 지켜주려 했던 선배 박종훈은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우상호는 방송에서 박종훈이 한나라당으로 갔을 때 박종철 열사의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컸다는 말을 전하며 나나 박종훈 같은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누군가의 죽음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훈이는 종철이를 생각하면 정치를 안 하든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며 아쉬운 감정을 보였습니다. 오현상 원장님은 1987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제1회 인권상을 받으며 박종철의 부모님을 만나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사가 되는 것보다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처럼 어렵게 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